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 차별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 되게 재밌습니다. 이 문장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주로 가해자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요즘 인종차별이 어디 있어? 흑인들 다 학교 다니잖아. 학교는 원래 다 다니는 건데. 주로 남성들이 요즘 여자들이 무슨 차별을 받아? 요즘 남자가 역차별 당해 막 그러고 막 사장님은 야 요즘 노동 착취가 어디 있어? 그러고 막 물컵 던지고 막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게 어떤 가해자가 이 상황을 결정을 하게 되니까 실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정당한 주장은 말 그대로 불평불만 투덜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처럼 느껴지고 네가 극복하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아주 오랫동안 부유했던 말들이 억울하면 출세해라. 네가 억울하면 노력해서 극복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사실상 사회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차별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용어죠. 피해자의 경험이라고요.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어떠한 세상의 압박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가해자가 없더라도 특정한 인종, 특정한 성별, 특정한 어떤 빈부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 어떤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그 안에서 내가 뭔가 불편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제 이 여러분들은 이 차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체벌은 부모의 어느 정도의 권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여기 들어보시고 좀 들어주시네요. 반대하시는 분. 절대로 체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 체벌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솔직해지더라고요. 이 체벌은 사랑의 매가 아니다. 사랑의 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감정적인 거지 체벌은 아니다. 어떤 제재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동안 휴대전화 압수야. 너 하루 동안 방에서 나오지 마.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체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 물리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등짝 때리는 건 체벌이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때리잖아요. 잠깐만 등짝은 등짝은 아니 그게 이제 신체적 접촉이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떤 경우에도 다 신체적 접촉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는 어른의 지침을 듣는 순간 약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방에 하루 종일 있기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또 뭐 체벌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그게 뭔가 통제가 안 되거나 이 아이와 대화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갔을 경우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때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때린다는 네, 때린다는 게 그러니까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저는 체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체벌을 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혼날 때는 부모님께서 충분히 저의 생각도 들어주시고 잘못한 부분도 따끔하게 짚어주시고 대화로 푼 적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체적인 체벌이 없이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어릴 때는 많이 안 혼났던 것 같고요. 제가 머릿속에 어른이 됐다고 착각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면 밖에 맷돌이 정말 큰 게 있었거든요. 맷돌로 때리셨어요? 아니요. 맷돌을 끌어안고 네 옷이 흠뻑 다 젖을 때까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고 들어와. 맷돌을 안고요? 네, 그러면은 집에 들어오면 이제 온몸이 흠뻑 젖은 걸 체크하시고 자. 근데 그게 뭔가 아버지가 이렇게 잡아주시지 않았으면 잘못된 어른으로 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올바른 체벌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위주입니다. 이렇게 체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체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중심을 과연 못 잡았겠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표본을 나누어 가지고 그런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어른으로 성장을 하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체벌을 당한 쪽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거의 40대 이상은 다 그런 맷돌의 공포와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맷돌보다 더 큰 사례들이 막 등장할 수가 있어요. 야, 맷돌 가지고 뭘 내가 그래? 볼 때는 뭐 연탄 집게 나오고 뭐 난리 날걸요. 고무호수, 호수 나왔고요. 저는 이제 그 먼지털이로 이렇게 총채. 총체라 그러죠. 아 먼지털이 팔꿈치 막을 때 제일 싫어.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70년대 정도에 태어난 사람까지는 체벌에 더 많이 노출됐을 거예요. 지금 한 30대 중후반부터 40대까지는. 요즘은 이제 막 애가 울기만 해도 체벌을 안 해서 저런 거야 그러고 막 다 체벌로 다 인과관계를 몰아붙여요. 자, 그러면 질문을 역으로 던져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지금 보면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앵그리하죠. 뭐 운전도 막 격하게 하고 막 예의도 없고 막 자기의 권력을 가졌다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 체벌이 사람의 도덕성을 키워준다면 이런 기성세대가 나온다라는 게 너무 넌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다른 나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나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대한민국 너무 좋아. 너희들 왜 그렇게 좋은 나라 됐어? 그러면 우리 다 맞았어. 그런 인간관계로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체벌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뭔가 그렇게 길들여졌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용인되어 왔을 뿐이에요. 우리 김정은 씨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든 폭력의 현장에서 맞을 짓 했지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맞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누가 때린 거 아니겠느냐. 너가 맞을 짓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정서를 우리 밑에 깔아주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왕따에 관한 이야기죠. 왕따의 핵심이 뭡니까? 집단이 소수를 린치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 집단이 소수의 린치를 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너가 크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 그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교육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모 교육기관에서 왕따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 왕따 예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나를 험담하면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세요. 아하. 그게 그냥 그게 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어떤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육아서 분석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대한민국 육아서를 쫙 펼쳐보면 자녀가 왕따 당하지 않는 법, 그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옷을 좀 이상하게 입으면 친구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있어. 너가 만약에 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잘못 언어를 사용을 하면 누군가가 너를 싫어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육아서에 나와가지고 사회성을 길러준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성이 좋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막 떠올릴 수가 있어요. 사회성이 좋은 분들은 인간관계를 잘하시는 분들, 인격이 좀 좋으신 분들.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다라는 거를 본인이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해내리세요? 저 사람 인간관계 좋다. 이렇게 좀 웃으면서 잘 이렇게 갈등 없이 풀어나가려는 성격. 원만한 성격. 네네. 원만한 성격. 근데 좀 노골적이지만 원래부터 돈 많고 외모 끝장나고 그다음에 지위가 높으면 옆에는 사람들이 다 붙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야, 사회성이 좋다.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원만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사람 옆에 안 붙어요. 친구가 굉장히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성이 과연 없는 사람인가?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야, 또 높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세술을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을 자기 옆에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사회성이 좋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엄마가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딱 가니까 선생님이 지금 아이 교육이 좀 잘못되고 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 그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아이가 왕따 당할 수 있다 소리를 들으니까 내 아이가 나도 모르게 무슨 뭐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 정보를 무슨 테러리스트한테 팔아 넘겼나 뭐 엄청난 내가 모르는 짓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저는 진짜 모르는 일인데 왜 그러세요라고 하니까 아니 아이가 쉬는 시간에 책만 봐요 라고 딱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쉬는 시간에 책만 보는데 쟤네 책만 본다고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너 왜 친구 없어? 그러면 그 아이를 혼내야지. 그게 학교지. 저 아이한테 야 너 그러면 누군가한테 왕따 나간다. 그 말하는 게 선생님입니까? 라고 말은 못했다고 합니다. 진짜 말은 못했지만 야 이게 우리가 이 왕따를 얼마나 예방법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왕따 당할 수가 있으니까 밖에 뛰어놀면 그 교실에 왕따가 사라지느냐? 아니겠죠. 뭔가 또 어떤 약자를 찾아내서 왕따 당할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회성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왜곡되어서 의미가 전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니까 그럴 때 그 사람하고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사회성인 거예요. 어떤 의미로 따져보면 내가 돈 많고 계급이 높다 하더라도 내가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길거리를 가다가 누가 나 어깨를 부딪혔을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수평적인 위치에서 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왕따를 당하고 있으면 야 너희들 왜 얘를 왕따를 시켜? 나는 저 사람을 왕따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적절한 인간관계인 거죠. 또 이제 이런 논쟁을 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정의로운 복수. 이런 것에 대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절대 악일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나빠가지고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차원은 어떠하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딱 가보면 강자가 약자에게만 그걸 행동을 해요. 자, 데이트 폭력을 봅시다. 어떤 데이트 폭력에서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한다고요. 물론 여성도 화가 나면 뭐 카톡을 해요. 뭐가 라는 소리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남성이 그 여성을 찾아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 사적 복수가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사적 복수라는 것은 마치 얼핏 들어보면 정의로운 행동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일반적인 폭력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허용을 했을 때 특정한 약자들은 늘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으로 길들여질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뭐 나의 외모, 나의 어떤 소득적 차이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대우하는 경험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9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요. 방송사 들어올 때 차량 갖고 이제 많은 그런 통제가 좀 있었었어요. 수입차냐 아니면 국산차냐. 갑자기 국산차를 타고 제가 들어가는데 정문에서 막더라고요. 지금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고. 그래서 차를 돌리는데 제 뒤에는 수입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았죠. 아, 자리가 났나 보다. 또 저는 또 막아요. 저도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 그럼 난 여기에 적응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빚을 내서 수입차를 샀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데 격리를 하더라고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아 정말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각자의 사연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차별이 없나 막. 저 같은 경우는 그룹 내에서 막내예요. 그래서 차에 탈 때 저는 트렁크에서 펴서 쓰는 의자를 그거 알아요. 그거 허리가 되게 아프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그러니까 난방이 그 자리까지 안 와서 손발이 너무 시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사전에 모여가지고 네. 뭐 협의된 거예요. 자, 너는 막내니까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너 아플 확률이 더 높을 거야. 뭐 이런. 그냥 당연하게 맏언니는 앞에 타고 막내니까 전 뒤로 갈게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맏언니하고 몇 살 차이인데요? 저 5살 차이. 5살 차이. 45년 차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실상 뭐 연습장에 적어놓고 공부 안 해도 내가 저 자리를 가서 불편함을 내가 감당할 때 더 막내답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훈련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